자, 5강을 보겠습니다. 5강 여러분 페이지로 36페이지를 보시면 수익형 부동산 뭐 원룸, 투룸, 오피스텔 이렇게 전세 함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함정이랄 것까지 이제 표시를 좀 한 거는 굉장히 뭐 위험하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함정이란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 부동산을 갖다가 표시를 한다 그러면 지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수익형 부동산과 주거용 부동산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집 아파트나 이런 같은 경우는 내가 거주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보통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말해서 얘 같은 경우는 내가 그냥 나 이 집을 살면서 뭐 시세 차익을 이만큼 얻을 거야 라고 계획을 해서 투기를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처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살다 보니까 살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거의가 주거하면서 나중에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걸 샀어. 내가 나중에 이걸 살면서 이건 집값이 이만큼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바보야.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사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걸 1억에 샀는데 2억이 된다, 3억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익형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바보란 말이에요. 일단 어긋나는 거야.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냥 월세를 그냥 받아서 생활비를 쓰겠다라는 그런 어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원하는 것이지, 시세 차익을 보고 만약에 샀다라면 이분은 조금 경제적인 관념에서 벗어난 부분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집을 하나 사가지고 남한테 전세를 줘요.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를 5억에 샀는데 내 돈 5억을 투자해 놓고 3억 전세를 받고 그렇게 가만히 있을 짱구가 있나요? 없죠. 거긴 뭐가 있느냐? 내가 사놨으니까 최소한의 금액 3억은 건지고 실투자금의 2억을 투자를 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 3년, 5년 지나면 얘는 5억짜리가 10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걸 대부분의 전세를 놓는 것이지, 가격이 안 오른다고 치면 내가 5억에 사가지고 3억에 나오는데 빌려줄 이유가 있나? 없잖아. 월세는 괜찮지. 월세는 내가 매달 따박따박 받아먹는 월세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전세금 5억에 주고 사가지고 3억 전세 놓고 이게 안 오른다고 치면은 그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 그죠? 간단히 생각해 봐도. 자, 그럼 여러분 페이지에 37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이제 주거용 부동산의 전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부동산 규제 대책 이전임을 이해하시고 보세요라는 것을 꼭 상기식 하시고 보십니다. 지금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안 포함되고 무슨 취득세가 어떻고 양도세가 어떻고 어마무지하게 세법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집을 막 그냥 이렇게 줍줍해서 사는 사람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 치지만 부동산 경기라는 게 법이라는 게 이렇게 사이클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이런 시절로 돌아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것을 이런 상태로 이제 집을 샀다면
본인 돈을 투자하고도 5천만 원씩 올랐기 때문에 1억 5천만 원을 벌은 거죠. 그죠? 요 그림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경제관념을 가지고 정상적인 투자를 한 거예요. 그렇죠? 다 내고도 남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전세 역할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38페이지를 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샀어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대부분의 역세권 같은 경우는 물론 수익형 부동산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수익형 부동산도 무조건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초역세권이라 이런 데는 내가 1억에 샀으면 그게 1억 5천, 2억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상가나 이런 것들 같은 게 수익형 부동산은 가격이 안 오릅니다. 그냥 임대 수입만 가져라 이런 부분이지 시세 차익을 얻고 사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안 오른 거야. 안 오른다면 얘를 갖다가 전세로 놓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돈 투자하고 남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역할이 되는 거죠. 은행 이자도 안 나오니까 1억 사가지고 7천만 원 전세 놓으면 뭐 한다는 얘기야. 가격은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정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임대 수익을 얻는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전세로 놓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직방이나 다방이나 이런 데 보면 원룸 전세, 투룸 전세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그런 거 많은 건 어떻게 된 거냐? 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혹시? 수익형 부동산을 갖다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얘 본론적인 부동산의 역할을 안 하는 건데 그걸 전세를 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 주인이 뭔가가 관념이 부족한 분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성이 있어서 전세를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내가 건물을 졌어. 건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모자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건축비가 모자란데 얘를 갖다가 원룸 갖다가 500에 40 이렇게 받아가지고 건축비 충당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 거야. 돈을 갖다가 일단은 뽑아내야 되니까 뽑아내서 건축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양반은 원래 돈이 있는 놈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돈이 모자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빵꾸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거야말로 그냥 무너지는 깡통주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뭔가가 문제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걸 전세로 놓을 이유가 없단 말이야.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전세로 놨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나 돈이 있으니까 그냥 아니 시세 차익을 나중에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샀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건축주가 어떤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39페이지 보면 1억 원이 있고 전세가 5천만 원이고 550만 원이야. 자 보면 여기서 자 매가가 1억 원이고 전세가 5천만 원이고 월세로 났을 경우에 500에 50만 원이에요? 500에 50만 원이래. 자 이런 경우를 한번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그러면 원래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원래 목적대로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실투자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대출 받은 걸로 되어 있는 건가? 아니죠? 5천에 100이 9,500. 그렇죠. 실투자 금액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갖다가 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그냥 550이에요? 실투자 금액은 9,500이네. 그죠? 자, 수익은 순수익은 50만 원이니까 600이네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다음
요번에 6번째 강의 나오는 수익률은 무조건 순수익 나누기 내가 투자한 금액을 나누면 되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600 나누기 9,500을 하면은 거기 몇 프로 나왔어요? 6.31%. 얘가 6.31%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수익형 부동산의 목적인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죠. 6.31%란 얘기는. 어? 근데 만약에 얘를 갖다 생각을 달리 해가지고 얘를 갖다 전세를 집어넣었다. 어?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이 얼마야? 실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아니야. 그죠? 5천만 원 아니야. 그죠? 자, 그리고 얘로 인해서 내가 전세를 5천만 원 집어넣었을 경우에 5천만 원 집어넣으면 5천만 원의 은행 수익이 발생되는 게 실제 수익이 되겠죠. 그냥 은행 수익을 해봐야 많이 줘봐야 지금 2%야. 그죠? 실질적으로 올해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간주 임대료에 나오는 부분이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기예금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정기예금 이자율. 정기예금 이자율이 19년도에는 2.1%였다가 작년에 20년도에 다시 1.8%로 줄었다가 21년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8%라고 생각하시면 돼. 정기예금 수익률이. 이거밖에 안 돼. 올해나마는 더 떨어질 거라 예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2% 잡아준다 그러면은 5천만 원을 전세로 놨을 경우에는 수익은 2% 잡았을 경우에 100만 원이네. 그죠? 100만 원이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나누기 5천만 원을 하면은 2%. 그죠? 2%가 나오죠? 그러면 원래 목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갖다가 월세로 나가지고 한 것과 그냥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처럼 이렇게 전세를 날 수 있는 것과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얘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안 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손님들이 와가지고 아저씨 저기 원룸을 얻는데요. 근저당 없는 걸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저당이 없는 사람이 왜 전세를 놓냐고. 근저당이 없는 사람이 이걸 놓지 근저당이 없는 사람이 이걸 놓을 필요가 있나?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 건물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근저당이 없는데 전세를 놓는다. 근저당이 없는데 이걸 왜 놓냔 말이야. 이만큼의 차이가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자, 이 수익형 부동산이 전세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관심법을 한번 보자.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건축비 충당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빚에 쩔쩔대가지고 그냥 겨우 그 땅만 가지고 그냥 왕창 빌려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건축비 충당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걸 전세로 나가고 전세보증금을 받아가지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배째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배째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 네 돈 받아도 했으니까. 그러면 깡통에 깡깡통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서 건물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눈썰미 있게 보셔서 야, 얘가 이게 임대인도 임차인들도 이렇게 많은데 이런 것들이 전세로 나와 있다. 그러면 조금 등기부등본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여러 가지로 왜 임차인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임차인을 위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못 받고 나갈 처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이 뭐 요즘 뭐 천지대깔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에 포함이 되느냐 안 포함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항상 매년 나오는 질문인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간단히 얘기하면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택수가 포함이야. 양도세 할 때는. 그죠? 주거용으로 쓰지 않으면 업무용이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8강에서 이제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할 내용인데, 오피스텔도 일단은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8강에서 설명할 내용이고요. 일단은 간단히 얘기하면 주거용으로 쓰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업무용으로 쓰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런 것만 일단 요 시간에는 알아주시고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야. 주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집어넣을 때는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고 주거용으로 갖고 있든 업무용으로 갖고 있든 간에 아무 연관이 없어. 왜냐하면 청약이라는 개념은 주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야. 주택이라는 개념은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써도 주택이 아니야. 이 청약에서 말하는 주택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청약을 집어넣을 때는 오피스텔이 내가 주거용으로 쓰든 업무용으로 쓰든 간에 이 청약하고는 이 오피스텔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갖고 있어도 그것까지만 알아두시고 8강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수익형 부동산이 전세로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를 자세히 살펴봐 가지고 나중에 깡통주택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금액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인데 9천만 원 전세로 들어간다는 위험성이 가득한 것이고 1억인데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라면 그냥 오케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에? 왜? 상한선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를 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 사람이 경제관념이 잘못됐든 바보든 간에. 그러나 1억 원에 매가가 하는데 9천만 원, 9,500만 원을 전세로 갔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못 뺄 확률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중개를 하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투룸은요, 우리가 전세금 그 보증 반환 보증보험이 있죠. 그죠? 원투룸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세금 반환 그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0.128%, 그 다음에 나머지 외에는 0.154%야. 자, 그래서 요거는 허그 기준입니다. 허그 기준.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있잖아요. 그런 거 들 때는 아파트는 무조건 0.128%야. 그리고 아파트 외에는 그냥 0.154%고. 요 정도 하나 외워둘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 비용 있죠. 요거에다가 전세권 설정 비용까지 만약에 외워둔다면 전세권 설정 비용은 0.25%야. 만약에 1억 원이다 그러면 2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2억 원에 대한 내가 전세권을 설정하겠다 그러면 5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해되시겠나요? 요 퍼센트만 조금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의뢰인들이 아주 자주 물어오는 질문들이에요. 전세 보증보험이 어느 정도 들어요?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인 아파트는 0.128 수준이고요. 나머지 단독 다가구 다세대 뭐 이런 것들은 0.154%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비용은 0.25%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브리핑 기법으로 하나 외워줘도 외우고 내일 저기 머리 감지 마시고 머리 감으면 다 까먹으니까. 자, 그다음에